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새삼스레 두 눈으로 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고 고운 향기 느낄 수 있어 감격이며 꽃들 가득한 4월의 길목에 살고 있고 있음이 감동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4월의 시 일부였습니다. 이 시처럼 봄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달이 바로 4월이 아닌가 싶어요. 아름다운 소중한 지금 놓치지 말고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장나라가 노래합니다. 4월 이야기.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4월 첫날입니다. 네. 3월도 봄이 오고 있어서 좋았지만 이제 봄이 완전히 무르익고 있는 4월이 참 좋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봄이 그냥 들어섰구나. 그렇죠. 3월은 약간 봄인데 어떻게 보면 봄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흔적들이 그냥 날만 좀 따뜻하고 4월부터 막 돌아다니는 그런 습관이 많이 있었는 것 같아서 저는 4월에 굉장히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이름 모를 들꽃들을 보려면 그 들꽃들은 대부분 나지막하게 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왠지 앉아서 눈높이를 맞춰줘야 볼 수 있는 게 들꽃인 것 같아서 사람을 참 겸손하게 만든다? 이런 느낌을 받게 그리고 되더라고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얘가 어떻게 피었을까.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음침하고 뭐 안 필 것 같은데 몇몇 들꽃이 필 때 잘 모르지만 그걸 자세히 보게 되면 마치 자기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 우리가 막 어려운 시기에 나름대로 자기 향기를 피면서 이렇게 꽃처럼 자기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는 이제 꽃 구경도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런 산에 주로 이제 운동을 약간씩 맨발 걷기도 하고 하게 되면 그 꽃들 보는 것도 제 낙이 중 하나입니다. 맞아요. 남한산섬 근처에 생활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에 산에 올라가면 들꽃들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산이라서 사실 나무가 더 많고 나무가 좀 더 울창하니까 꽃들이 크게 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물론 이제 산성에서 심은 그런 꽃들도 있는데 이 맨발 걷기를 해서 산길을 가다 보면 여기 그냥 몇 그루씩 이렇게 작은 꽃들이 있거든요. 그런 꽃을 보면서 가끔 이제 앉아서 쉴 때 이렇게 보면서 얘네는 여기서 어떻게 피었을까? 꽃씨가 어떻게 날아와서 여기에 피었나? 그러면서 나도 여기에 온 지 벌써 17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날아와서 여기에 뿌리 박고 1년 나만의 이제 꽃향기를 피네 이런 감수성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자, 행복우체통 열어볼까요? 대한민국 서울시 구로구 김점순 씨.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전춘화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조선어문 장문 시간에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해야 했다. 수업이 시작되자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 이름을 하나씩 적어 교탁 위에 빨간색 함에 넣으라고 하였다. 그러면 제비를 뽑듯이 메모지를 몇 개 뽑은 다음 그 메모지 주인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흥분되어 서로 자기가 뽑힐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첫 번째로 뽑은 메모지를 교탁에 넣고 다음 두 번째로 뽑은 메모지를 펼쳐들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나만 바라보고 있었다. 메모지에는 우리 31명에게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사줬으면 좋겠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모자라고 썼다가 지운 흔적이 있었다. 내가 윤주 학생입니다 하고 공포하는 순간 교실에서는 또 한 번 환호 소리가 터졌다. 자신에게 수여되는 모자가 아닌 친구들 위한 선물을 적어서 은근히 감동했다. 할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윤주가
모자를 포기하고 선택한 선물은 나와 아이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아이들은 진심으로 윤주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다음 8번째로 뽑아낸 메모지는 소연이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이쁜 목도리라고 적혀 있었다. 선생님이 소연이한테도 선물을 하겠어요. 우리 학급 31명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서 선물하듯이 말입니다. 털이 보송보송한 빨간 목도리를 두르면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옷없던 소연이 얼굴에 빨간 나리 한 송이가 피어나는 걸 나는 분명히 보았다. 아이들이 성화에 못 이겨 이번에는 아이들이 서로 선물을 주게 하였다. 먼저 뽑힌 메모지 주인이 그 다음에 뽑힌 메모지 주인에게 선물을 주는 시기였다. 아이들이 얼굴에는 찬란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행운스럽게 당첨되어 선물을 받게 되었던, 그렇지 못하게 되었던 아이들은 메모지에 갖고 싶은 선물 이름을 적으면서 마음이 설레었을 것이고 방금 펼쳐졌던 감동의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들먹였을 것이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어쩌면 아이들이 마음을 훔쳐낸 가장 진실하고 생동하고 살아있는 장문 수업이 아니었을까? 나는 사무실에 돌아온 후 빨간색 함에 남아있는 메모지들을 하나하나 꺼내 펼쳐보았다. 따뜻한 한 잔의 커피, 비싼 필통, 털실 장갑. 메모지들에는 아이들의 순수함과 진실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또 한 아이는 메모지에 조선 어문 선생님과 함께 사진 찍기라고 썼다. 선생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그대로 담긴 그 메모지는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날 나와 아이들과 아이들, 우리는 서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나누었다. 네. 사연만 봐도 제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 글 속에 그렇지 않아도 소연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빨간 목도리. 저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김점순 선생님, 지금은 한국에 와서 생활하시는데 중국에서 조선어문 선생님을 하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시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나 장문 시간 하면 학생들이 사실 또 장문 써야 돼. 또 뭔가 꾸며대야 돼.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네. 장문을 쓰면 갑자기 이제 좋은 걸 쓰려고 없는 걸 막 지어낼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거를 쓰지 못하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근데 장문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선물이라는 아이디어로 이제 하나씩 뽑아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서로가 주고받고 선생님 그날 아이스크림 잔뜩 사셨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선물은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내 것만 생각했는데 또 다른 학생들 거 보니까 거기에서 또 마음이 또 바뀌어지거죠. 나도 사실 내 선물만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두 번째 쓴다면 저것도 썼을 건데 이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선물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주가 모자라고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잖아요. 다 이렇게 서로 똑같이 달달함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따뜻한 마음입니다. 기특합니다. 이게 먼저 썼다는 건 내가 정말 필요한 물건인데 쓴 다음에 그거를 지워서 또 생각해서 이거를 또 다른 아이들한테 같이 나눠주던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라면 무엇을 썼을까? 그렇죠. 교수님 같으면 뭘 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요 나이 때는 내가 갖고 싶은 걸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내가 썼다가 이런 아이가 있었다면 다음 기회에 쓸 때는 너도 나도 이제 반 아이들을 위하는 그런 선물을 쓸 것 같습니다. 네. 선물이라는 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주고 싶은 걸 고르는 게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 친구에 대해서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어떤 걸 줄까라고 마음도 쓰게 되고. 맞아요.
뭐 큰 거 아니래도 조그마한 선물이 이렇게 우정도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옛날에 좋은 기억에 생각하셨네요. 항상 그 선물하게 되면 제일 머리 아픈 게 제가 예상한 그 한도 안에서 선물을 이 사람이 필요한 선물. 그리고 보통 선물을 보낼 때는 이분이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도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뭘 줄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이걸 선물을 쓰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저 같으면 요 나이 때 저도 빨간 머플러를 썼을 것 같아. 맞아요. 여자애들은 보통 이제 내가 원하는 인형이라든지 뭐 꽃단장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남자아이들은 뭐 이제 공이라든지 뭐 먹을 거 이런 걸 쓰는데 그거를 내 거를 같이 나눠준다. 근데 반에 보면 꼭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갑자기 감동되고 그 친구가 달라져 보이고 나도 다음에 이렇게 써야지 하는 그런 생각 들죠. 네. 근데 저는 또 하나 생각이 아주 깊어지는 게 선생님하고 사진 찍기. 맞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추억으로 남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제 눈에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올 때마다 설레이고 그다음 이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항상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듣던 그때는 우리 핸드폰이 없으니까 선생님하고 꼭 사진을 한 장 찍었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컸거든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시고 감성이 풍부한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얼마나 인생의 큰 선물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바꾸는 계기도 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 따라서 선생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예쁘니까 저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나이에 그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저처럼 저한테 빛이처럼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선생님 되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김점순 선생님. 그때 시간들 추억하시면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멜로망스입니다. 선물.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이병호 씨 보내오셨네요. 마음의 그릇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도 그릇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게 된다.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데 인색하기 그지없이 구두쇠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달리 솟아나오는 샘물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너그러운 마음의 그릇도 있다. 이런 사람은 담을 수가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도 있다. 이 밖에 또 한마디 올바른 충고의 말도 담을 수 없는 좁고 속된 마음의 그릇도 있다. 이런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은 친구도 배척하고 이웃도 없으며 외롭고 고독한 편인데 때로는 언행이 거칠어 못된 사람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오래전의 일이다.
저명한 한 학자에게 세상살이가 힘들다며 불평을 하는 제자가 있었다. 어느 날 스승은 그 제자에게 한 줌의 소금과 한 사발의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타서 마시게 한 후에 이렇게 물었다. 물맛이 어떠냐? 몹시 짭니다. 제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지만 스승은 다시 제자에게 한 줌의 소금을 가지고 함께 맑은 호수로 가자고 했다. 그리고 호수에 소금을 넣고 그 물을 마시게 했다. 이번엔 물맛이 어떠하냐? 좋습니다. 제자가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답하자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고통은 소금과 같은 것이다. 소금을 녹일 물그릇이 작으면 고통스럽지만 물그릇이 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법이다. 제자와 스승의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곤 하는데 그것은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그 안에 성공도 행복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내 마음의 그릇은 얼마나인가.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저도 이 글을 보면서 한번 제 마음의 그릇이 얼마 정도 될까. 제 아이 마음 그릇이 어느 정도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게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그렇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죠? 성공이든 행복이든 담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그릇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마음의 그릇이 사실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 어릴 땐 막연하게 너 거 내 거 없이 다 나눈다면 점점 이제 마음에 이제 벽도 치고 그다음 그릇도 이제 명확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 본인 아니게 나는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키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보면서 호수에 소금을 넣으니까 소금이 어떤 고통이잖아요. 그게 그런 맛이 없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글 보면서 참 짧은 글인데 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지 이거를 제가 제 제자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 됐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의 크기가 크고 좀 단단하면 어떤 그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잘 극복하고 회복 탄력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릇이 사실 사람마다 그릇이 있다 이러는데 이 그릇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살면서 굉장히 많은 그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점에 따라서 내 그릇이 커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듯이 공부한 반복적으로 해서 뭔가 이제 그 기술자 되듯이 마음의 그릇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키우는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마음 공부를 하는 책들도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책도 물론 읽어야 되겠지만 현실에서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했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좀 마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마음을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 이게 그릇을 조금 이렇게 내려놔서 좀 더 키워서 이렇게 넓게 생각하면 지나고 나면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릇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만 집중하는 거죠. 가끔 보면은 주변에 저 사람은 진짜 마음 그릇이 커. 마치 대접을 보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분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릇이 키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럼요. 사실 마음 그릇 키우기나 생각 그릇 키우기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니 병원에서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가 사실 우리 마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건강에도 안 좋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그릇이 담지 못하고 넘쳐나서 막 화를 내고 뭔가 병이 나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 자기 마음의 의사가 돼서 그렇죠. 잘 치유하고 키우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병호 씨 덕분에 오늘 저도 마음그릇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네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천아 교수님은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함께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에 코리안 센터가 개관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KTNG 장학재단은 카자흐스탄에서 알마티 경영대학교와 협업해 KTNG 장학재단 코리안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KTNG 장학재단 코리안 센터는 지난 2023년 카자흐스탄에 문을 연 KTNG 한국어학당을 확대 재편한 기관으로 알마티 경영대 건물 안에 들어섰는데요. 이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코리안 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안홍필 KTNG 장학재단 사무국장은 재단은 국내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면서 카자흐스탄에 설립한 코리안 센터를 통해 양국 간 교류와 우호 정진에 앞장설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단은 코리안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이외에도 교수법 개발과 한국어 보호 방안 등 어학 연구를 함께 진행해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문화 교류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과의 학술 교류 및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이 될 예정입니다. KTNG 장학재단은 인도네시아, 러시아,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등 세계 각국의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장학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혜택을 받은 글로벌 장학생은 1,500명에 이릅니다. 코리안 센터가 들어선 알마티 경영대학은 1988년에 설립되었고요. 다양한 글로벌 인정 획득을 통해서 카자흐스탄 경영대학 최초로 국제교육 표준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이 대학은 교육, 과학 및 기업 분야의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미래를 창조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다양한 한류 동호회가 함께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가졌다면서요? 네, K-커넥션, 사랑으로 함께한 10년이라는 이름의 행사가 지난 14일 수도 아스타나에 있는 나자르바예프 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나자르바예프 대학 소속 한류 동호회인 코리안 클럽의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문화원과 코리안 클럽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포토부스, 그리고 한복체험, 전통놀이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요. 자선바자회와 경품 추천 이벤트를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뜻깊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전통 활쏘기 아시안컵 대회가 열렸다면서요? 네, 침켄트 2025 전통 활쏘기 아시안컵 대회에 한국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카자흐스탄 침켄트에서 열린 2025 전통 활쏘기 아시안컵 대회에 총 8명으로 구성된 우리 전통 활쏘기 선수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대회 기간 동안 개회식 및 주요 경기에 참가했고 올해 울산에서 개최될 세계 궁도 대회 및 궁도 국제 학술 세미나 홍보 활동도 펼쳤습니다. 이번 전통 활쏘기 아시안컵에는 총 11개국에서 1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참가해서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 국립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식 경시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최근 사할린 국립대학에서 5학년부터 11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식 경시대회가 개최되는데요. 요즘 사할린 스카스타급 돌림 등 국외 교육기관의 학생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한 이 경시대회는 전통적으로 사할린 국립대학교 오문 역사 동양학대학과 사할린 주한인 협회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시대회의 주제는 조선 정한 팔라다 아시아 국경에서의 러시아의 세계인데 학생들은 이반 근차롭 소설가의 정한 팔라다에 대한 문제에 답을 해야 했습니다. 근차롭 작가는 19세기 중반의 극동과 아시아 지역을 탐험해 기행문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근차롭은 러시아인 최초로 1854년 당시 조선의 고문도와 동해안을 탐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도 번역본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이 책의 독도가 그 당시 조선의 땅이라고 밝힌 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경시대회가 끝난 후 학생들은 오문 역사동양학대학 교수와 대학생들이 주도한 공예 활동 교실이 참가해 정한 팔라다에 언급된 조선의 전통 의상인 한복으로 펜던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시대회와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학생들은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사할린 국립대학에서 5학년부터 11학년 사할린 학생 150여 명이 참가해서요. 상식 경시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경시대회 주제는 조선, 전함, 팔라다, 아시아 국경에서의 러시아의 세계였었는데요. 학생들은 이반 콘차로프 소설가의 전함 팔라다에 대한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이 콘차로프 작가는 특히 아시아 지역을 탐험을 해서 기행문으로 이 책을 썼는데요. 러시아인 최초로 1854년 당시에 조선의 거문도와 동해안을 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책에 독도가 그 당시에 조선의 땅이라고 밝힌 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군요. 학생들은 나중에 경시대회가 끝난 후에 조선의 전통 의상인 한복으로 펜던트를 만들기도 했다는 사할린 지역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살람 알레콤. 아유, 오늘 날씨 좋다. 네, 사모님, 하늘이 맑아요. 아유, 그렇지. 우즈벡도 이렇게 하늘이 맑아? 네, 많이 맑아요. 아니야, 알렉산드라, 왜 그래? 하늘 보니까 고향 생각나요. 아유, 고향 생각 날만도 하지. 알렉산드라 고향 안 간 지 얼마나 됐지? 1년?
벌써 그렇게 됐나? 네. 사모님, 엄마 보고 싶어요. 아유, 그래. 알렉산드라, 올해 농사 열심히 지어서 가을 추수 끝나고 저 우즈벡 한번 갔다 와. 정말요? 아유, 그럼. 사모님, 저 지금 가고 싶어요. 아이, 지금은 안 돼. 왜요? 농사 준비해야지. 갔다 와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갔다 오면 일 다 끝나지. 이제 막 농사 시작할 때라 제일 바쁜데. 사모님, 알렉산드라 일 잘해요. 아유, 알지. 이제 우리 농장에 알렉산드라 없으면 안 돼. 정말요? 그럼. 그러니까 올해도 열심히 해가지고 고향도 꼭 다녀오자. 네, 사장님. 사모님, 이거 어디다 나를까요? 여기다가. 저기. 네? 여기인가? 네? 아니, 여기. 어디? 저쪽이다. 사모님. 네, 알렉산드라가 우즈벡에서 왔다고 한 걸 보니까 고려인인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네요. 사장님과 알렉산드라가 봄 농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올해는 4월 4일이 절기상 이것이었는데요. 이것은 24절기의 5번째 절기입니다. 이것은 한식 하루 전날이거나 같은 날인데요. 올해는 한식 하루 전날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날씨가 좋은 날이고, 날씨가 좋아야 봄에 막 시작하는 농사일이나 고기잡이 같은 생업 활동을 하기도 좋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이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태기를 하지 않고도 이날 산소를 돌보거나 묘자리 고치기, 집수리 같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네, 날이 화창해지는 이때가 되면 농가에서는 봄밭가리를 시작하는데요. 논밭가리는 논농사의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을 담그면 맛이 좋다고 해서 한 해 동안 먹을 장을 담그기도 합니다. 또 이때 나무를 심기도 하고 성묘를 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24절기 중 하나인데요. 이 절기는 한식과 같은 날이거나 하루 전날이 되는데요. 올해는 한식 하루 전날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명동, 2번 청명, 3번 동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건 주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살람 알레쿰. 날이 따뜻해지고 화창해지면서 정말 봄꽃들이요 앞다퉈서 피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이것에는 뭘 심어도 잘 자란다 이런 뜻이겠죠. 이맘때가 되면은 농촌에서는 농사 준비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이날은 농사력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날씨하고 관련된 속신이 많은데요. 이날이나 한식에 날씨가 좋으면 그해 농사가 잘 되고, 또 날씨가 좋지 않으면 농사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올해 농사 준비 잘해서 대풍을 거뒀으면 좋겠네요.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농사 준비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올해 농사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농사나 또 봄 요맘때쯤에 예쁜 추억들 많으실 겁니다.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요.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4월은 고려인들에게 유난히 좀 아프고 힘든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것은 지금 100년이 넘었네요. 1920년 4월 4일, 5일에 그때 일본군이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톡이나 우수리스크 고려인들 지식인이나 항일운동가들이 주로 활동하던 이 거점 지역을 공격해서 네. 그 당시 우리 고려인들 그 사회활동가 지식인들 그리고 당시 그 러시아 활동하던 그 러시아인들까지 포함해서 약 5천여 명을 살상했던, 그래서 그때 이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한민학교 또는 뭐 신문사 이런 게 다 압수되고 불타고 또 지식인들 최재형 선생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붙잡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한, 그래서 그걸 4월 참전이라고 부르죠. 네. 그런 그 아프고 힘든 그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은 그래서 고려인의 그 3대 비극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죠. 그만큼 고려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 아마 많은 고려인 동포들이 뭐 웃세대들에게 이야기도 듣고 하셔서 아마 이맘때가 되면은 그런 가슴 먹먹한 일들이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구자인 포석 조명희 선생의 삶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자세히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진천인 고향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서울에 와서 공부도 좀 하다가 유학을 떠나신 겁니까? 예, 서울에서도 공부를 좀 했는데 다 마치지는 않았고요. 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3.1운동에 참가를 했다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뭐라 할까요? 나이도 젊었고 그랬겠죠. 그래서 투옥됐다가 이제 몇 개월 후에 풀려난 뒤에 그해 말에 일본 동양대학으로 유학을 갔죠. 근데 유학을 갔어도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굉장히 그 힘든 생활을 보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배경으로 이분이 쓴 첫 그 희곡 작품이 김명일의 사라는 게 도쿄로 유학한 유학생들의 어떤 경제적인 궁핍 그리고 사상적인 갈등을 그린 이 희곡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포석 조명이 자신의 이야기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이제 철학부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1923년에 귀국할 때까지 거기서 그 유학생들과 많은 교류하고 많은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시기에 아마 포석 조명이가 어떤 뭐랄까요? 사회의 어떤 부정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깨닫고 눈을 뜬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 문학작품으로 굉장히 특유의 활발한 활동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본 동양대학 그 철학부 유학 시절이 조명희 선생한테는 어떤 문학적 그리고 사회활동가로서 자양분을 준 이러한 계기가 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때 철학부에서 철학을 배우면서 서양이나 이런 사상가들의 이런 어떤 사상이나 작품들을 많이 섭렵을 했거든요. 네. 그 뒤에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 유학생들 모임을 갖고 거기서도 활동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일본 유학생들 그 동경 유학생들의 그 조직한 동우회라는 그 모임이 있었죠. 그런데 포석 조명이도 바로 그 동우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뭐 가입만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동우회를 이끌면서 바로 연극단을 조직을 했죠. 그래서 네. 하계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우리나라로 와서 국내 순회 공연을 했는데, 이 연극이 바로 포석이 쓴 김명일의 사라는 연극이에요. 그래서 이 희곡 작품은 우리 국내 최초의 희곡 작품이기도 하고, 네. 이걸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1923년에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책으로 출간할 때는 일본의 그 일제 검열로 인해서 그 당시 대사의 상당 부분이 삭제돼가지고 많이 아쉬운데, 거기에서 그 보다시피 바로 그 유학생들의 그 동호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전국 순회 공연도 조직하고 그야말로 왕성한 이런 활동을 했죠. 네. 그렇다면 이 연극단에서 조명희 선생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아무래도 이 작품을 쓴 저자지 않습니까? 네. 저자기 때문에 이 작품의 내용과 흐름과 어떤 강조점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배우로 이렇게 역을 맡고 보석 조명이는 연사로 그러니까 나서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때 국내에 대단한 인기를 끌고 많은 그 어떤 인상을 남겨준 이런 활동이었죠. 네. 이 최초의 어떤 희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뭐 어떻게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저기죠. 동경에 유학한 그 유학생들 이 유학생들이 대부분 당시에 그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서 유학을 갈 만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일반 사람보다는 나았겠지만은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가 또 그러지 않았죠. 네. 그래서 유학한 그 유학생들이 일부 빼고는 굉장히 어렵게 생활했어요.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했죠. 그 속에서도 궁핍한 속에서도 나름대로 청운의 뜻을 갖고 거기서 잘 배워서 뭔가 뜻을 펼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서 학업은 유지하기 어렵고 그런데 또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새로운 사상적 조류가 밀려오죠. 네. 그래서 또 뭐 서양에서 들어온 어떤 근대적인 사상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난 뒤로 사회주의 사상 또 우리는 그 일제 식민지의 그 치하에 있는 그 이러한 고통 이런 여러 가지 거 보면서 굉장히 그 사상적으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그러한 데서 이렇게 고뇌하는 모습, 그것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또 출판되면서 검열에 많이 삭제됐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연극에 공연됐을 때는 적나라하게 많은 것을 이렇게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문화정책을 펴면서 많은 부분을 완화를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에 이렇게 저항하거나 일본을 비판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출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연극단뿐만이 아니라 의권단에서도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의권단은 어떤 단체인가요? 예, 의권단은 이제 뭐 사회주의자와 연계를 맺어서 그 우리나라에 특히 서울에서의 친일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일본의 앞잡이들 그리고 밀정 등을 처단하고 징계할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조직된 단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어떤 비밀 결사라고 봐야죠. 그런데 보석 조명이도 일본에 건너가서 1921년 12월 17일에 이 의권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야말로 이 항일 저항 정신이 투철하게 박혔던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후에 작가로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 문학적 자양분 그리고 경험을 축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짧은 기간에. 그래가지고 23년에 귀국 직후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신들린 듯이 어떤 창작 활동 그래서 바로 그 해에 희곡 김명일의 죽음이라는 희곡 작품 그리고 역사극 파사 이 역사극은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이 있죠. 그 주왕이 굉장히 그 백성들에게 학정을 일삼아 가지고 나중에는 주나라 무왕이 그 은나라를 전복하고 이제 주나라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나라 주왕의 잔인한 학정을 그린 이 역사극인데 이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일제 치하 일본의 그 어떤 우리 그 식민지 수탈이나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비판했던 그 극이죠. 그래서 뭐 이것을 내고 또 다음에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시집인 미발표 시 43편을 모아서 낸 봄 잔디밭 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27년에 문제작인 소설 낙동강을 발표하죠. 이 낙동강은 제가 또 따로 시간이 있으면 그 좀 더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단에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분이 내신 시집 봄 잔디밭 위에, 이것은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 이분의 대표시 봄 잔디밭 위에, 이건 굉장히 서정적이면서 또 자연 친화적인 네. 이런 시거든요. 이게 서정적인 거라 제가 짧게 낭송을 해볼게요. 내가 이 잔디밭 위에 뛰노는 적에 우리 어머니가 이 모양을 보아주실 수 없을까? 어린 아기가 어머니 젖가슴에 안겨 어리광함같이 내가 이 잔디밭 위에 쥐뒹굴 적에 우리 어머니가 이 모양을 참으로 보아주실 수 없을까? 미칠 듯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엄마 하고 소리를 내었더니 땅이 우에 하늘이 응에 하오매 어느 것이 나의 어머니인지 알 수 없어라. 이런 시죠.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예.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포석 조명희 선생의 일본 유학 시절 문학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관장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BMK의 꽃 피는 봄이 오면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